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장원진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성형 AI가 갖는 어떤 개념, 그리고 기술,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 크게 세 가지 이제 아젠다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조금 첫 부분에서는 이제 김대식 교수님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의 생각과 김 교수님의 생각이 좀 많이 비슷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가디안이라는 저널에서 두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2016년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2020년 기사가 있습니다. 2016년 이 기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기억은 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대국을 벌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워낙 바둑이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고 또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30년 혹은 그 이후에나 바둑을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4대 1로 이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또 가디안에서는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챗GPT를 이용한 전체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이제 사람을과 대국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사를 통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되었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두 기사에는 보이진 않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 기사를 통해서는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2016년 이제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벌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했던 뭐 알파고 뭐를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그걸 이용한 뭐 앱을 보셨거나 그걸 이용한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지셨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챗 GPT를 2020년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도 이것이 나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마 앉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저희 주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김대식 교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는 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제 런웨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고요. 하나는 캐릭터.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시사점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런웨이 아까 뭐 김대식 교수님이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툴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제 혹시 이제 화면에서 뭐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같이 만약에 저희가 이런 큰 이벤트를 할 때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아마도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광고나 이런 디자인 영상 제작 업체한테 맡겨서 이것을 제작 주문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비용도 들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점심 때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SDS에 있는 마케팅 팀이 생성형 AI 툴들을 이용해서 잘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상을 만드시는 전문가들도 아니시지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툴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완벽하게 바꿔줄 거라고 지금 내가 뭐 예를 보고서를 쓴다 아니면 다른 기획서를 쓴다고 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모든 일들에서 시작이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걸 할 때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이제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아마 줄 수 있는 효과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캐릭터.ai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돌이라서 이제 이런 게 잘 마음에 와닿진 않지만, 근데 이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서비스는 어떤 거였냐면 이 사용을 채팅을 하는데 채팅을 하는 그냥 하는 앱입니다. 근데 채팅을 하는 앱인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페르소나를 줘서 대화를 할 때 마치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저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이제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마치 채팅을 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 사람을 눌러서 클릭하면 아마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학습을 시키거나 이제 데이터를 뒤에 백업을 했겠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니면 인기 연예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여기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가 오픈 AI를 쓰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오픈 AI에서 뭐 질의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이런 감성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마 또 비즈니스에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매스 프로듀스하는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하나의 페르소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인화에 맞춰서 개인의 니즈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모델에 대한 이런 구조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결정해 주는 이제 툴들이 될 텐데요. 그 툴들 안에 이제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결국 레이블링 데이터를 주로 사용해서 뭐 디시전 트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론들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가장 핫하게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뭐 딥러닝이나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재적인 이제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급격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제 큰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 이제 데이터 이 세 가지의 조합이 함께 모여서 지금과 같은 이제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와서 이제 엔비디아에 있는 부사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그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어떤 GPU 파워 그런 계산의 능력들이 예전에 10년, 20년 전과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의 규모의 계산 능력이 되었죠. GPU 같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밸류 체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컴퓨팅 파워들이 잘 사용되게 되려면 그것에 대한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도 아침에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처음에 그 랭귀지 모델 이런 걸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시퀀셜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하여튼 병렬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뭐 김재식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부터 매시브 패러럴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입력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예전에는 데이터가 있어도 그것들을 다 활용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병렬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다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더욱 많은 이제 모델들을 양산할 수 있게 됐고 좋은 성능 좋은 모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받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쓰고 웹을 쓰고 인터넷 사이트를 쓰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데이터의 양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결국은 모델로 피딩이 되고 알고리즘이 피딩이 돼서 우리가 지금은 쓰고 있는 이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이 모델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라면
결국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에 대한 것들이 기반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델들은 하나의 어떤 특화된 모델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생성형 AI에 맞춰서 어떤 제너레이티브하고 제너럴이즈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이 기존의 모델과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구별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다는 것이 있을 거고 현재 모델은 좀 더 제너레이티브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아마 실은 어떻게 보면 다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레코멘데이션 많은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른 앱을 사용하다 보면 뭐 이런 상품을 사는 건 어때? 라고 또 매우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적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모델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셋, 특히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런 행동을,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런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학습을 위한 레이블링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안에 보여지진 않지만 사람에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규칙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음으로써 더 많은 활용성을 갖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단어에서 그 다음 단어는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두 단어에서 그 다음 단어는 주어진 세 개의 단어에서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건데 그 예측한 그 문장 자체가 특별한 유의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랭귀지 모델은 뭐 GPT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번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닙니다. 번역을 하라고 그렇게 학습을 시킨 것도 아닌데 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번역을 시켜보면 굉장히 번역이 잘 되는 그런 이머전 비헤이버가 이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우리 모두 여기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거는 생성형 AI를 갖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고 아마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결과들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장을 줬을 때도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측면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라든지 이 AI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어떤 굉장히 국한된 영역에서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설계 인프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이 모델이 그냥 모델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프로덕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뭐 저희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도 이런 생성형 AI를 써서 숙제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 물론 막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만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이 LLM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을 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제 크리에이티브 워크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그런 런웨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따르는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들, 이미지, 영상, 음악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는 불가침 혹은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활용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일 텐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언어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거는 이제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이렇게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나 모델을 만드는 과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갖는 챌린지 중에 하나는 우리한테는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어.
아니면 혹은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없어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들을 뭐 레이블링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뭐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말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성형 AI 혹은 이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이런 주관적인 어떤 판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뭐 컴퓨테이션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어떻게 폴딩이 되어 있나? 이제 뭐 이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제 법률은 많은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 있는 판례들을 찾고 이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학, 그리고 또 창의적인 일에서 인더스트리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신 예제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학교 때 했던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뭐 그때는 다 뭐 일일이 손으로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LLM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이렇게 주석까지 달아주게 되고요. 이런 코드 생성과 자동 완성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본적으로 지금 비즈니스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제 IT 디파트먼트이 있을 텐데 아직 뭐 여기서 만드는 코드들이 상급자의 프로그래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 혹은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사용되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뉴욕에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이곳에 오기 전쯤에 그곳에 있던 이제 CIO도 했던 이제 방향성이, 왜 금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레귤레이션 심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시도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생성형 AI, 이런 LLM의 활용도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듣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작은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이 이제 여기 계신 비즈니스를 하시는 혹은 IT 디파트먼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이것을 더 이해하고 정말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활용 분야는 단순히 이제 IT 이런 쪽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서비스, 뭐 판결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문서를 생성하고 이런 것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창의적인 인더스트리에 쓰이고 있는데요. 아까도 뭐 예제는 김대식 교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여긴 또 다른 예제이긴 합니다. 이제 캐치업 임프레셔니즘이라고 이제 하인츠에서 자기네들 광고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생성형 AI 이미지를 만드는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광고, 마케팅, 디자인들을 한번 시도해 본 것들이 있고요. 이제 다른 필름 웹사이트에서도 이제 필름을 만드는 회사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완성본은 아니더라도 쉽게 구형을 해보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보고 이것들을 실제 영화에도 적용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LLM에는 또 많은 도전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많은 것들을 나열을 하긴 했지만 이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셋들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유의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프로세싱하고 이것들을 모델을 트레이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는데 이 양이 워낙 만만치는 않아서 아마 이제 어떤 작은 기업이나 혹은 중견기업도 하기 힘든, 정말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정도에 있는 기업들만이 이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레이턴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말을 뭐 예를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것들에 대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는 시간이 사실 이제 사람들 대화하는 수준 혹은 그보다 조금은 느린 수준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응답에 대해서 20초에서 40초 정도.
그게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들을 정말 활용해서 어떤 매시브하게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을 뭐 인더스트리나 이제 리서치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워낙 또 확률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었는지, 그리고 이거 다시 어떻게 문제를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좀 블랙박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있는 IT나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곳의 시스템들을 변경하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미케니컬하게 룰 베이스라면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잘못 나왔구나 혹은 잘 나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LLM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는지 모르는, 그리고 잘못 나왔는데 왜 잘못 나왔는지는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치고 아니면 개선하는 것이 상당한 챌린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펑셔널한 측면에서, 그리고 이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비헤비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박상준 부사장님도 잠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또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마 이게 토큰에 대한 의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 라마2 모델이 이제 라마2 메타에서 이제 오픈한 그 오픈 소스 모델인데, 거기서 나온 토큰 사이즈는 4,000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00 토큰은 뭐 대략 이제 한글 영어 한 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이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어떤 컨텍스트나 그 양이 4,000 단어 정도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 A4 기준으로 8페이지 정도 이제 분량이고,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거 8배인 경우겠죠.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뭐 5년 전, 10년 전 혹은 그 이상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디시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획서를 쓸 때라든지 많은 의사결정이 이런 많은 현재까지의 경험이나 기억들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아직 LLM에게는 그런 롱텀으로 갖는 그런 기억력을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굉장한 챌린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날씨는 어때? 라는 똑같은 세 개의 문장인데, 이 세 개의 문장에서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7 토큰이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12개의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토큰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의미라, 이것에 대해서 로컬라이즈하고 한국에 맞는 그런 모델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S는 어떤 식으로 젠 AI에 접근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SDS 임직원 모두를 적은 양의 리소스를 갖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더 better한 work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 프린시플은 assure, expand, personalize,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sure라는 것은 hallucination 그리고 보안,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결국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에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우리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주어서 임직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익스펜드는 결국 이제 커넥트하는 부분과 같이 연결될 텐데요. LLM이라는 건 결국 텍스트 인, 텍스트 아웃,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와서 텍스트가 나오는 형태의 어떤 펑션입니다. 스테인리스 펑션인데, 이것들이 사내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내에 있는 많은 다른 시스템, 뭐 HCM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플라이를 매니지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이제 기관계 시스템들과 연결이 될 때 이것이 더욱 많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퍼스널라이즈라는 측면입니다. 사용자 프로파일이나 이제 과거 대화로부터 사용자의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버추얼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빙하려는 이런 생성형 AI 이런 플랫폼이 저희가 서빙하려는 고객들은 페르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유형입니다. 결국 여기 앉아 계시는 비즈니스 유저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앱을 만드는 IT 디파트먼트이 있을 거고 예전과는 다르게 단순히 이제 IT와 비즈니스 유저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모델을 이해하고 모델을 정말 잘 사용하게 도와주는 그런 AI 엔지니어 이런 세 가지의 구성원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아까도 이제 보셨던 이제 이야기이실 텐데요. 공통 업무 시스템과 이제 코어 이런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을 운영할 수 있는 함께 연결해주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구성된 SJ 제네의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밑단에는 뭐 항상 중요한 SCP, 하드웨어가 결국 있어야지 이런 뭐 모델들을 서빙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한 가버넌스, 데이터 플랫폼, LNOps 플랫폼, 젠 AI 플랫폼,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 앱들을 저희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네의 플랫폼 가운데는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주고 혹은 또 안 좋은 결과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잘 한 군데 모아줄 수 있는 커그니티브 서치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시스템들과 모델을 연결해주는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밑단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아놓은 이제 컬렉션들이 있는데 SDS에서는 다양한 오픈 소스 모델 혹은 각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면 이제 뭐 파인 튜닝한 모델이든지 이런 모델을 갖고 와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잘 서빙할 수 있는 이제 LLM 옵스 플랫폼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델을 검증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빙 환경과 다양한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고객의 임직원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파인 튜닝 환경과 그 밑에 사용자 피드백을 관리해 주는 그런 환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많은 경우 저희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회사에서 갖고 계신 데이터일 겁니다. 근데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면 기존의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 숫자 중심의 데이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LLM에서 활용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그리고 주관식적인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입니다. 많이 갖고 계신 문서들 혹은 이미지, 파워포인트 자료, PDF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정리되고 수집되고 또 특별히 어떤 문서들은 임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든지 뭐 사장님만 접근할 수 아니면 피플 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모델들이 사용될 때 이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리고 내부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더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생성형 AI를 얘기했습니다. 네, 생성형 AI 현재 상황에서 보면 비즈니스 밸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이게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의 밸류가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막 시작한 단계라서 굉장히 작겠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밸류가 지금 많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발현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결국 이제 이커머스에 있는 레커멘데이션이라든지 뭐 크레딧 카드나 이제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 탐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든지 이런 레커멘데이션하고 디텍션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제 비즈니스 밸류가 현재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성형 AI가 갖는 비즈니스 밸류는 지금 보기에는 결국은 이 롱테일 쪽에 더 많이 현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성형 AI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들을 쉽게 커스터마이즈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 보고 실현해 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시작했던 우리가 바로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네 AI가 갖는 지금의 비즈니스 밸류는 아마도 이런 롱테일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점점 아마 더 팻테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을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이거 ROI가 나오냐? 결국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정말 비즈니스 밸류를 더해 줄 거냐?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갖고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지금 이거를 투자해야 돼? 라고 하지만, 아침 세션에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결국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패스트 팔로워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 그리고 이걸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고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바로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이 필요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것들을 바로 정말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바로 박상준 부사장님과 같은 그런 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